깊은 산중에 울려 퍼지는 호랑이의 울음. 발소리가 멈췄다. 가까이 오지 마시오. 남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으되 그 고요함이 오히려 섬뜩하였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였고 거대한 그림자가 초막 앞에 앉았다. 남자는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 검은 짐승과 밤을 함께 보냈다. 아름다우신 구독자님,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시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때는 영조 15년 정유년 겨울이었다. 함경도 끝자락 사람의 발길조차 뜸한 산골 유배지. 이곳에 박인성이라는 선비가 홀로 살고 있었다. 35살. 한때 사헌부 감찰로 조정의 비리를 탄핵하던 이가 이제는 산골 초막에서 약초나 캐며 하루를 견디고 있었다. 영모의 무고를 받고 이곳에 온 지 2해째 되던 해였다. 유배지 고을 사람들은 그를 멀리하였다. 역적에 피가 섞였다는 소문이 퍼졌고 그 소문 위에 또 다른 소문이 겹쳐졌다. 박인성의 초막 주변에 밤마다 호랑이가 나타난다는 것이었다. 저 양반집 근처엔 가지도 마라. 산신령이 노하신 게야. 역적을 산에 풀어놓으니 호랑이가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니 그게 말이 되나.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박인성이 우물가에 나타나면 안악들은 아이의 손을 잡아 끌며 몸을 돌렸고 장에 나가면 상인들은 물건을 팔되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현감 송달수는 그를 불러 추궁하였다. 박선비, 듣자 하니 그대 거처에 범이 드나든다던데 이 어찌 된 일이오? 저 역시 모르는 일입니다. 모른다. 짐승을 부리는 술법이라도 쓰는 게 아니오? 박인성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해명할 방법이 없었다. 실제로 그 호랑이는 존재했으니까. 그날 밤도 그랬다. 박인성이 초막 안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문 밖에서 낮게 가라앉은 숨소리가 들렸다. 후, 후. 그는 촛불을 끄고 벽 틈 사이로 밖을 내다보았다. 달빛 아래 거대한 검은 호랑이가 초막 앞에 앉아 있었다. 몸 길이만 2길은 좋게 넘어 보였고 달빛에 비친 눈동자는 호박빛으로 빛났다. 호랑이는 초막을 한 바퀴 천천히 돌았다. 마치 무언가를 살피듯, 아니, 지키듯. 그리고는 숲속으로 사라졌다. 박인성은 문틈 사이로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두려움은 있었으되 이상하게도 저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저 짐승은 왜 자신을 해치지 않는 것일까? 아니, 해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혹시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 박인성은 그런 생각을 하였으되 그것이 무슨 까닭인지는 알 수 없었다. 마을 사람들도 박인성 자신도 알지 못하였으되 저 검은 짐승은 무언가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이튿날 아침, 박인성은 약초를 캐러 산으로 올라갔다. 유배지에서 살아남으려면 약초를 팔아 양식을 구해야 했고 겨울철에는 더욱 귀한 약재를 찾아 깊은 산속까지 들어가야 했다. 눈 덮인 산길을 1시경쯤 걸었을 때 바람이 멈췄다. 새들의 지저귐도 사라졌다. 박인성은 발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저 앞 바위 위에 무언가 있었다. 검은 호랑이였다. 어젯밤 초막 앞에 나타났던 바로 그 짐승. 호랑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박인성을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었다. 박인성 역시 움직이지 않았다. 달아나봤자 따라잡힐 것이고 덤벼봤자 이길 수 없었다.
그는 그저 호랑이의 눈을 바라보았다. 한 호흡, 두 호흡, 세 호흡이 지나자 호랑이가 천천히 바위에서 내려왔다. 박인성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으되 그는 눈을 감지 않았다. 호랑이는 그의 앞으로 다가왔다. 석 걸음, 두 걸음, 한 걸음. 그리고 호랑이는 앞발 하나를 들어 올렸다. 마치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처럼. 박인성은 그 발을 보았다. 발바닥에 무언가 박혀 있었다. 쇠로 된 화살촉. 살 속 깊이 박혀 피가 굳어 있었다. 이것 때문이었구나. 박인성은 낮게 중얼거렸다. 호랑이는 숨소리를 죽인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박인성은 천천히 손을 뻗었다. 호랑이가 으르렁거렸으되 물러서지는 않았다. 박인성은 품에서 작은 칼을 꺼냈다. 약초를 캘 때 쓰는 것이었다. 아플 것이오. 그는 작게 말하고는 화살촉 주변에 굳은 살을 조심스레 벌렸다. 호랑이의 몸이 떨렸으되 발은 거두지 않았다. 박인성은 화살촉을 천천히 뽑아냈다. 찌. 쇠붙이가 살을 긁는 소리. 피가 흘렀다. 박인성은 품에서 천 조각을 꺼내 상처 부위를 꽁꽁 감아주었다. 이제 괜찮을 것이오. 호랑이는 발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박인성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경계도 저기도 없었다. 그저 무언가를 기억하는 듯한 빛이었다. 그리고 호랑이는 몸을 돌려 숲속으로 사라졌다. 박인성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손에는 아직 피 묻은 화살촉이 쥐어져 있었고 가슴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남아 있었다. 그날 밤 박인성은 초막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다. 약초를 정리하고 불을 지피려 할 때 문 밖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쿵. 박인성은 문을 열었다. 초막 앞 눈 위에 무언가 놓여 있었다. 산짐승이었다. 노루 한 마리. 목이 깨끗하게 물려 죽어 있었고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다. 박인성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숲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 어딘가에서 호박빛 눈동자 두 개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사라졌다. 박인성은 노루를 들고 초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고기를 삶아 먹었다. 짐승의 은혜를 사람이 받은 밤이었다. 사흘이 지났다. 마을에 소문이 퍼졌다. 박선비 집 앞에 노루가 놓여 있었다던데. 호랑이가 갖다 놨다지 않나. 짐승이 사람한테 먹이를 갖다 준다. 그게 말이 되나? 저 양반 필시 무슨 술법을 쓰는 게야.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사람들의 두려움은 점점 커졌다. 박인성은 그날도 약초를 캐고 돌아와 마을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갔다. 우물가에는 이미 서너 명의 안악들이 있었다. 박인성이 다가서자 그중 한 안악이 아이의 손을 잡아 끌며 말없이 몸을 돌렸다. 그 뒤로 다른 안악들도 하나둘 자리를 피했다. 실례했습니다. 박인성은 고개를 숙이고 물동이를 들었다. 우물에 두레박을 내리는데 등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저 양반 밤마다 산에서 무슨 짓을 하는 걸까? 아이들한테 가까이 가지 말라 일렀네. 박인성은 두레박을 천천히 끌어올렸다. 물동이에 물을 채우고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떠났다. 사흘 후
관아에서 전령이 왔다. 현감 나리께서 박선비를 부르십니다. 박인성은 관아로 향했다. 현감 송달수는 마루에 앉아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박선비. 예. 듣자 하니 그대 거처에 범이 드나든다던데. 이 어찌 된 일이오? 박인성은 고개를 숙였다. 저 역시 모르는 일입니다. 모른다? 송달수는 코웃음을 쳤다. 짐승을 부리는 술법이라도 쓰는 게 아니오? 아니면 산신령이라도 모시는 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럼 어찌 호랑이가 그대만 해치지 않는 것이오? 어찌 짐승이 그대 집 앞에 먹이를 갖다 놓는 것이오? 박인성은 대답하지 못했다. 송달수는 한참을 그를 바라보다가 손을 흔들었다. 좋소. 증거가 없으니 더 묻지는 않겠소. 하나, 박선비. 송달수는 목소리를 낮췄다. 마을에 해가 되는 일이 생긴다면 그땐 가만두지 않을 것이오. 박인성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관아를 나서는데 입구에서 한 소년이 기다리고 있었다. 치복이었다. 15살, 마을 약초꾼의 아들로 박인성에게 약초 캐는 법을 배우던 아이였다. 선생님. 치복아. 박인성은 반갑게 다가섰으되 치복은 한 걸음 물러섰다. 선생님. 치복은 입술을 깨물었다. 아버지께서 당분간 선생님 댁에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 죄송합니다. 치복은 고개를 푹 숙이고는 돌아서서 달려갔다. 박인성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산길로 발을 돌렸다. 그날 밤, 박인성은 초막 안에 앉아 책을 펼쳤으되 글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밤이 깊어지자 익숙한 소리가 들렸다. 후, 후. 검은 호랑이가 초막 앞에 앉아 있었다. 박인성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호랑이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달빛 아래 호박빛 눈동자가 빛났다. 내가 나를 지켜준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다. 박인성은 낮게 말했다. 하나,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 아니, 믿지 않는다. 호랑이는 고개를 갸웃했다. 내가 나타날수록 나는 더 외로워진다. 박인성은 쓸쓸하게 웃었다. 이상한 일이지. 내가 지켜주는데 나는 오히려 더 멀어지고 있다. 호랑이는 한참을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숲속으로 사라지려 할 때 한 번 뒤를 돌아보았다. 박인성은 그 눈빛을 보았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한 눈빛이었다. 하나, 짐승은 말을 할 수 없었고 사람은 그 뜻을 알 수 없었다. 호랑이는 사라졌고 박인성은 초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그는 잠들지 못하였다. 창밖에서는 바람 소리만 들렸고 그 바람 속에 섞인 먼 산의 울음소리를 박인성은 새벽까지 들어야 했다. 보름이 지났다. 마을에 포수들이 들어왔다. 함경도 가명에서 파견된 포수들이라 하네. 호환이 잤다는 보고가 올라갔나 보지. 저 검은 호랑이를 잡으러 왔다던데. 사람들은 안도하였다. 박인성은 그 소식을 듣고 관아로 달려갔다. 현감날이 그 호랑이는 사람을 해친 적이 없습니다. 송달수는 차를 마시며 고개를 저었다. 박선비, 범은 범이요.
사람을 해치지 않았다 한들 언제 해칠지 모르는 법. 하오나 더 말하지 마시오. 송달수는 손을 들어 막았다. 포수들은 이미 산으로 들어갔소. 이는 가명의 명이니 내 어찌할 도리가 없소. 박인성은 입술을 깨물었다. 알겠습니다. 그는 관할을 나와 산으로 향했다. 산 중턱. 포수 넷이 덫을 놓고 있었다. 쇠로 된 큰 덫과 올가미 그리고 독화살. 박인성은 숨을 헐떡이며 그들 앞에 섰다. 기다리시오. 포수들이 고개를 돌렸다. 누구요? 저 호랑이는 사람을 해치지 않았소. 제발 사냥을 멈춰주시오. 포수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코웃음을 쳤다. 당신이 유배객 박선비요? 소문은 들었소. 부탁이요. 범이 사람을 안 해쳤다. 그게 무슨 말이오? 범은 범이요. 이 짐승은 다르오. 저는 그 짐승을 압니다. 포수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다. 그리고 비웃었다. 범을 안다. 당신 정말 술법이라도 쓰는 게 아니오? 그런 게 아니라 비키시오. 우린 할 일이 있소. 박인성은 두 팔을 벌려 그들 앞을 막았다. 이 짐승은 사람을 해친 적 없소. 나를 죽일지언정 저 짐승은 건드리지 마시오. 포수들의 얼굴이 굳었다. 우두머리가 활을 집어들었다. 마지막으로 말하오. 비키시오. 박인성은 움직이지 않았다. 포수들은 서로 고갯짓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활 시위를 당겼다. 박인성은 그저 두 팔을 벌린 채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다. 화살이 시위를 떠나려는 순간 숲이 흔들렸다. 콰드득.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포수들이 고개를 돌렸다. 뭐야? 거대한 그림자가 나무 사이에서 뛰어나왔다. 검은 호랑이였다. 호랑이는 포수들을 향해 달려오지 않았다. 박인성을 향해 달려왔다. 선비 피하시오. 포수가 외쳤으되 박인성은 움직이지 않았다. 호랑이가 그의 앞에 섰다. 아니, 그를 덮치듯 앞으로 몸을 던졌다. 쇠, 활쉬 소리, 화살이 날아왔다. 박인성의 눈앞이 검게 가려졌다. 호랑이의 등이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호랑이의 몸이 흔들렸다. 화살이 호랑이의 옆구리에 깊이 박혔고 검은 털 사이로 붉은 피가 흘러내렸다. 호랑이는 낮게 신음했으되 박인성을 놓지 않았다. 안 돼. 박인성이 외쳤으되 호랑이는 그의 옷깃을 물고 뒤로 물러났다. 포수들이 다시 활을 당겼다. 호랑이는 박인성을 끌며 숲속으로 뛰어들었다. 화살 하나가 더 날아왔으나 나무에 박혔을 뿐이었다. 쫓아라. 포수들이 뒤를 쫓았으되 호랑이는 이미 깊은 숲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박인성은 정신을 잃었다. 호랑이에게 끌려가는 동안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바위가 몸을 찧었으되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였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가 눈을 떴을 때 주변은 어둠이었다. 여기가 동굴이었다. 깊은 산속,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 박인성은 몸을 일으키려 했으되 옆에서 낮은 숨소리가 들렸다. 후.
그는 고개를 돌렸다. 호랑이가 그의 곁에 누워 있었다. 옆구리에 박힌 화살은 그대로였고 피가 계속 흘러 바닥을 적시고 있었다. 안 돼. 박인성은 호랑이에게 다가갔다. 안 돼, 안 돼. 그는 떨리는 손으로 화살을 만졌다. 호랑이는 눈을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고통도 원망도 없었다. 그저 다행이라는 듯한 빛이었다. 박인성은 화살을 뽑았다. 피가 솟아올랐다. 그는 옷을 찢어 상처를 감았으되 피는 계속 흘렀다. 왜 날 막은 것이냐? 박인성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내가 다쳐야 하느냐? 호랑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다. 마치 괜찮다고 말하는 것처럼. 박인성은 호랑이의 목을 끌어안았다. 그리고 그제야 동굴 안쪽에 있는 것을 보았다. 뼈였다. 사람의 뼈. 그리고 그 곁에 놓인 낡은 관복 조각. 박인성은 천천히 일어났다. 동굴 안쪽으로 다가갔다. 횃불이 없어 어둠 속에서 더듬거릴 수밖에 없었으되 달빛이 동굴 입구에서 희미하게 들어와 윤광만은 알아볼 수 있었다. 뼈는 사람의 것이었다. 온전한 형태로 누워 있었고 그 위에는 낡아해진 관복 조각이 덮여 있었다. 박인성은 무릎을 꿇고 앉았다. 떨리는 손으로 관복을 들어 올렸다. 천은 오래되어 부서질 듯했으되 가슴 부분에 수놓인 흉배의 자취가 남아 있었다. 백한 바이시안. 문관 오품의 표식. 박인성의 손이 멈췄다. 형님.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뼈 곁에 작은 목패 하나가 놓여 있었다. 박인성은 그것을 집어들었다. 달빛에 비춰보니 희미하게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박이현 포이시엘. 박인성의 손에서 목패가 떨어졌다. 형님.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박이현. 15년 전 함경도 순찰사의 명을 받아 변방을 시찰하던 중 산적들에게 습격당해 실종된 형. 집안에서는 시신조차 찾지 못해 초혼장만 치렀던 형. 형님, 여기 계셨습니까? 박인성은 떨리는 손으로 유골을 어루만졌다. 그리고 다시 주변을 살폈다. 뼈 곁에는 작은 물건들이 흩어져 있었다. 낡은 붓, 벼루, 그리고 작은 뼈 하나. 짐승의 뼈였다. 박인성은 그것을 집어들었다. 호랑이의 것은 아니었다. 크기로 보아 새끼 호랑이의 것이었다. 박인성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동굴 입구에 누워있는 검은 호랑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15년 전 박이현은 산적에게 습격당했을 것이다. 부상을 입고 이 동굴로 피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미를 잃은 새끼 호랑이를 발견했을 것이다. 죽어가는 몸으로 짐승 새끼를 품에 안았을 것이다. 먹이를 구해주고 재워주고 살려냈을 것이다. 그리고 형은 죽었다. 새끼 호랑이는 살았다. 박인성은 다시금은 호랑이를 바라보았다. 호랑이는 여전히 눈을 뜨고 그를 보고 있었다. 내가 형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구나. 박인성의 목소리가 떨렸다. 형님의 유골을 지키고 있었구나. 호랑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다. 박인성은 호랑이에게 다가가 앉았다. 그리고 나를 알아본 것이냐? 그는 호랑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형님과 내가 닮았다고 그래서 날 지켜준 것이냐? 호랑이는 낮게 숨을 내쉬었다. 후. 박인성은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렀다. 미안하오. 미안하오. 그는 호랑이를 끌어안았다. 형님도, 너도 내가 지키지 못했구나. 밤이 깊어졌다. 박인성은 호랑이의 상처를 다시 살폈다. 피는 멈췄으되 상처는 깊었다. 그는 동굴 밖으로 나가 지혈에 쓸 약초를 찾았다. 다행히 근처에서 질경이와 쑥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는 그것을 씹어 으깨 호랑이의 상처에 발라주었다. 호랑이는 신음했으되 피하지 않았다. 견뎌라. 조금만 견뎌라. 박인성은 밤새 호랑이 곁을 지켰다. 형의 유골 곁에 앉아 호랑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새벽을 기다렸다. 동이 트기 시작했다. 동굴 입구로 햇살이 들어왔다. 호랑이가 천천히 눈을 떴다. 박인성은 그 눈을 보았다. 여전히 호박빛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형의 마지막 순간도 외로웠던 15년도 모두 담겨 있는 듯했다. 살아줘서 고맙다. 박인성은 낮게 말했다. 형님의 은혜를 나에게까지 이어줘서 고맙다. 호랑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박인성의 손을 핥았다. 따뜻했다. 사흘이 지났다. 박인성은 형의 유골을 정성스레 수습하였다. 낡은 관복 조각으로 뼈를 감싸고 작은 보자기에 담았다. 형님, 이제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는 유골 앞에 깊이 절을 올렸다. 호랑이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상처는 아물기 시작했다. 박인성이 새벽마다 약초를 갈아 발라준 덕이었다. 호랑이는 이제 걸을 수 있었고 동굴 밖까지 나올 수 있었다. 박인성은 호랑이를 바라보았다. 이제 가야겠구나. 호랑이는 고개를 갸웃했다. 나도 가야 하고 너도 가야 한다. 박인성은 쓸쓸하게 웃었다. 사람과 짐승은 결국 함께 살 수 없으니까. 호랑이는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앞발로 그의 옷자락을 눌렀다. 가지 말라는 듯이. 박인성은 무릎을 꿇고 호랑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형님의 은혜를 갚았으니 이제 너는 자유롭게 살 거라. 호랑이는 낮게 울음을 흘렸다. 나는 형님을 모시고 가야 한다. 박인성은 일어섰다. 등에 유골을 진 보자기를 메고 동굴을 나섰다. 호랑이는 그를 따라 나왔다. 산길을 내려가는데 호랑이는 계속 박인성의 뒤를 따랐다. 박인성은 멈춰 서서 뒤를 돌아보았다. 따라오지 마라. 호랑이는 멈추지 않았다. 마을에 가면 포수들이 있다. 너를 해칠 것이다. 호랑이는 여전히 따라왔다. 박인성은 한숨을 쉬었다. 고집이 세구나. 형님을 닮았나 보다. 그는 더 이상 막지 않았다. 둘은 함께 산을 내려갔다. 해가 중천에 떴다.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다. 박인성은 마을 입구에서 멈춰 섰다. 여기까지다. 그는 호랑이를 돌아보았다. 더 이상은 안 된다. 돌아가거라. 호랑이는 그 자리에 앉았다.
박인성은 다가가 호랑이의 목을 끌어안았다. 고맙다. 형님을 지켜줘서, 나를 지켜줘서. 그는 이 말을 호랑이의 이마에 대었다. 부디 오래오래 살거라. 박인성은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마을을 향해 걸어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호랑이는 그 자리에 앉아 한참을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때였다. 마을 어귀에서 사람들이 몰려 나왔다. 현감 송달수, 포수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 그들은 박인성의 뒤에 앉아 있는 검은 호랑이를 보았다. 저게 검은 호랑이다. 포수들이 활을 들었다. 박인성은 두 팔을 벌려 그들을 막았다. 쏘지 마시오. 비키시오. 저 짐승을 잡아야 하오. 안 됩니다. 박인성이 외쳤다. 이 짐승은 사람을 해친 적 없소. 오히려 사람을 지킨 짐승이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송달수가 앞으로 나섰다. 박선비, 무슨 말을 하는 것이오? 박인성은 등에 맨 보자기를 내려놓았다. 이것은 제 형님의 유골입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15년 전 실종되신 형님께서 저 동굴에 계셨습니다. 박인성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저 호랑이는 형님께서 살려주신 짐승입니다. 뭐라고? 형님께서 돌아가신 후 저 짐승은 15년 동안 형님의 유골을 지켰습니다. 박인성은 호랑이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저를 알아보았습니다. 형님과 제가 닮았기에. 호랑이는 천천히 일어섰다. 사람들이 뒤로 물러섰으되 호랑이는 그들을 향하지 않았다. 박인성을 향해 걸어왔다. 그리고 그의 앞에 섰다. 박인성은 호랑이를 바라보았다. 호랑이는 고개를 숙여 박인성의 손을 한 번 핥았다. 그리고 몸을 돌렸다. 천천히 산을 향해 걸어갔다. 한 걸음, 두 걸음. 멈추지 않고 걸었다. 마을 입구를 지나 산길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숲속으로 사라지기 직전. 호랑이는 한 번 뒤를 돌아보았다. 캬. 길고 긴 울음이 산을 울렸다. 박인성은 그 자리에 서서 호랑이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다. 눈물이 흘렀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산을 향해 사라지는 검은 그림자를 지켜볼 뿐이었다. 송달수는 천천히 박인성에게 다가갔다. 박선비. 예. 짐승이 사람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을 오늘 처음 보았소. 박인성은 고개를 숙였다. 형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사람이든 짐승이든 은혜는 잊지 않는다는 것을. 송달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포수들은 화를 내렸고 마을 사람들은 천천히 흩어졌다. 박인성은 형의 유골을 다시 등에 메고 초막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그는 형의 유골 앞에 술 한 잔을 올렸다. 형님, 이제야 모시러 왔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박인성에게 사면령이 내려왔다. 영모의 무고가 밝혀졌다 하네. 조정에서 복권령이 내려왔다던데. 이제 떠나시는구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우물가에서 피하던 안악들이 이제는 먼저 인사를 건넸고 치복은 다시 찾아와 약초 캐는 법을 물었다. 송달수는 전별연을 베풀며 말하였다. 박선비,
한양으로 돌아가시면 크게 쓰일 것이요. 박인성은 고개를 저었다. 더 이상 벼슬길은 생각지 않습니다. 왜 그러시오? 형님을 모셔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송달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떠나기 전날 밤, 박인성은 초막을 정리하였다. 2해를 살았던 곳이었다. 외롭고 춥고 힘들었으되 이제 떠나려니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 그는 형의 유고를 담은 보자기를 어루만졌다. 형님, 내일이면 고향으로 갑니다. 밤이 깊어지자 박인성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달이 밝았다. 그는 산을 향해 걸어갔다. 마을 어귀를 지나 산길로 접어들었다. 한참을 올라가 넓은 바위 위에 섰다. 산 아래로 마을이 보였고 산 위로는 별이 보였다. 박인성은 산을 향해 깊이 절을 올렸다. 1번, 2번, 3번. 고맙습니다. 그는 낮게 말했다. 형님을 지켜줘서 저를 지켜줘서. 바람이 불었다. 나무잎이 흔들렸다. 박인성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때였다. 저 멀리 산 너머에서 낮고 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캬. 박인성은 숨을 멈추었다. 그 울음은 길게 이어졌다. 산을 타고 바람을 타고 밤을 타고 흘렀다. 박인성은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렀다. 잘 있거라. 그는 중얼거렸다. 부디 오래오래 살거라. 울음소리가 멈췄다. 산은 다시 고요해졌다. 박인성은 산을 향해 마지막 절을 올리고 초막으로 돌아갔다. 이튿날 아침, 박인성은 마을을 떠났다. 형의 유고를 등에 메고 긴 길을 나섰다. 마을 사람들이 나와 전송하였다. 치복은 눈물을 흘렸다. 선생님, 또 뵐 수 있을까요? 언젠가는. 박인성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언젠가는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는 고개를 들어 산을 바라보았다. 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나무들은 봄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어디선가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했으되 착각인지도 몰랐다. 박인성은 돌아서서 걸어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 후 흑호는 다시 마을에 나타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 호랑이가 죽었을 거라 말하였으되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다. 다만 이따금 밤이 깊으면 산에서 검은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는 이들이 있었다. 나무꾼은 말하였다. 달 밝은 밤에 큰 바위 위에 앉아 마을을 내려다보는 검은 짐승을 보았다네. 아이들은 말하였다. 산 위에서 긴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무섭지 않고 슬픈 소리였어요. 송달수는 말하였다. 박선비가 떠난 후 호환이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소. 저 짐승이 산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닐까. 그것이 사실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다만 사람들은 믿었다. 저 깊은 산속 어딘가에 지금도 검은 호랑이가 살고 있다고. 그리고 그 짐승은 한 사람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고. 세상에는 2가지 빚이 있다. 사람이 짐승에게 진 빚과 짐승이 사람에게 진 빚. 어느 쪽이 더 무거운지는 아무도 말할 수 없었다. 다만 어느 쪽도 잊히지 않는다는 것만은 이 이야기가 증명하고 있었다. 창밖에서는 바람 소리만 들렸다.
호랑이는 나타나지 않았다.